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8%로 집계됐습니다. 오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잠시 후 민심의 바로미터 여론의 좌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연일 국제면을 뜨겁게 달고 있는 뉴스죠. 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과 앱스타인의 문건 실체까지 국제 설레발 통일열차에서 진실의 이면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폐렴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폐렴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러 나가셨다가 꽃다발 들고 환하게 웃는 학생들 보셨습니까? 학교마다 일정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 졸업식하는 학교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졸업식은요, 포토존에서 세련된 사진 남기고 축제처럼 즐긴다고 하죠. 여러분의 기억 속 졸업식은 어떤 풍경이십니까? 교복에 하얀 가루가 쌓이던 밀가루 세례도 있었을 테고, 계란 맞으신 분도 있었을 테고, 졸업식 끝나고 나면 또 가족들 함께 모여서 짜장면 먹던 졸업식 짜장면까지. 나 때는 말이야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에피소드나 오늘 졸업하는 자녀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 메시지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시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네, 벌써 표정부터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급락세 보이면서 장중 4,9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휘청이면서 미국에서 불어온 삭풍에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오전 한때 발동할 만큼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5,000선 간신히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코스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털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새 매도, 매수, 매도의 사이드카가 차례로 나타날 만큼 롤러코스터 장세 보일 만큼 검은 월요일로 시작한 한 주가 검은 금요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이번 주 급등락 반복하면서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5,064.15를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변동폭이 컸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많이 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보고 통큰 배팅에 나선 모습인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하루에만 5조 원 넘게 털어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는데 자그마치 6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지난 2일 그러니까 검은 월요일 폭락 당시에도 5조 원대 순매수 배팅에 성공했던 개인들이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바이더딥 전략을 다시 또 꺼내들면서 2020년을 떠올리게 하는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현재 진행인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 때문에 이제 고민 많으실 텐데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잇따라 내려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주요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낮추겠다 나섰는데요.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평균 5% 안팎으로 내리기로 했고요. 삼양사도 평균 4에서 6%, 사조동화원과 대한제분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인하 결정했는데 식당이나 업소에서 쓰는
대용량 제품도 대상에 포함돼서 이 빵이나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확실히 체감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 가격 인하가 단순히 그 원재료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앞서도 짚어봤지만 최근 이 밀가루며 설탕이며 민생 물가의 영향이 큰 품목에서 9조 원에 달하는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게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나빠진 민심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이런 가격 짬짬이를 지적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터라 관련 업계가 일제히 가격을 낮추면서 몸을 숙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가 오름세가 조금 잦아들었다고요? 네, 이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탓인지 계속 오르긴 했지만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는데요.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서 0.27% 오르면서 직전주보다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벌써 52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의 상승률이 전주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고는 있지만 그 상승세가 약간 둔화된 모습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 영향이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컸죠. 네, 그렇습니다.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호가를 낮춘 절세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조정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강남 지역이나 외곽 지역은 이 키 맞추기 수요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고요. 전세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 봄철 이사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값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토호제 시행전과 비교하면 이 매물 규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고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 때문에 매수가 제한적이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임선욱 캐스터하고 이제 주택연금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 이게 은퇴 후에 집은 있지만 이제 현금이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예. 당국이 이제 이 제도를 좀 손질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혜택도 늘고 가입도 쉬워집니다. 도입된 지 20년이 되도록 가입률이 낮아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네. 주택연금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낮은 수령액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제도 손질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연금 산정 방식을 손봐 수령액을 2% 이상 올렸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평균 가입자 수준으로 72세 4억 원짜리 집을 맡긴다고 했을 때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4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전체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약 8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인데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네, 금액 물론 중요하죠. 또 가입 조건도 완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할 때 내는 초기 보증료율을 낮추고 환급 기간도 더 길게 늘렸고요. 또 저가 주택을 가진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도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어르신들의 수령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 질병 치료나 요양 같은 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실거주 요건도 완화가 되고요. 부모 사망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별도 채무 상환 없이 주택연금에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기는 만큼 노후 준비에 대한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는데 이번 개편으로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든든한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게 또 논란도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시장이 커진 겁니까? 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500조 원에 육박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1년 만에 10%나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커지면서 명실상부한 핵심 노후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사가 가져가는 돈도 늘어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가입자의 실질 수익률 제고보다는 금융사의 수익원 역할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금융사들이 거둔 퇴직연금 수수료가 2조 원을 훌쩍 넘긴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적립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서 1년 새 수입이 4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금융사가요? 네, 맞습니다. 이 비율만 보면 수수료율이 조금씩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적립금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금융사가 가져가는 절대 금액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건데요. 반면 가입자 입장에선 내가 1년에 수수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수료가 총액이 아니라 비율 중심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인데 얼마를 떼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공시를 바꾸고 적립금이 클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구조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이 됩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의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금형 방식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가입자 선택권과 수급권은 기존처럼 보장이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구조 개선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년 취업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부모의 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요즘 뉴스 보면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 자주 들리죠.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가 부모 세대의 삶까지 흔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미혼에 취업하지 않은 30대 자녀를 둔 가구의 월 중위소득은 362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네. 생활비를 쓰고 나면 실제 남는 여유 자금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취업한 30대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도 2배 가까이 높고 매달 남는 돈도 300만 원 이상으로 격차가 상당했는데요. 자녀의 취업 여부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여유 나아가서 노후 준비까지 좌우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요즘 청년들이 일을 아예 쉬는 비율도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큰 문제 같은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쉬었음 상태인 비중이 최근 6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청년이 크게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그리고 경직된 고용 구조가 이런 현상을 키우고 있다 분석하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부모 세대와 사회 전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졸업식 하는 학교들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하는 졸업식 추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졸업하는 분들을 위한 축하 메시지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5947님 졸업식 때 여고는 울음바다였습니다. 선생님도 우시고 짝꿍도 울고 연락 자주 하자던 친구들은 60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예전에는 전화뿐이 없어서 연락 끊어진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하셨고요. 5944님은 국민학교 시절 졸업식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뒷산에 토끼몰이하고 친구들하고 기념사진 찍었던 옛 기억이 새로운데 그때 친구들 모두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잘 지내는지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2893님께서는 저 졸업식 때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오지 못해서 끝나고 혼자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 졸업식 한 학생들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 주셨고요. 0654님 오늘 저희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더 빛나고 뿌듯하셨을 텐데 두 분이 하늘에서 웃고 계실 듯합니다. 너무 착하게 커준 동생이 점심으로 마라탕 먹고 싶다고 해서 가는 길인데 이호야 진짜 고생 많았고 너의 20대가 더 빛나길 늘 응원할게.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 하셨는데요. 이호 씨 고등학교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만사온인 봄 날씨라지만 서울의 체감온도 어제보다 14도 이상 크게 떨어져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사고와 고장난 차 소식 종일 꾸준해서요. 서울 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으로는 3차로에서 사고가 나 염창부터 올림픽대로 본선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 평소보다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도 이전 시간 있었던 사고의 영향이 남아있고요. 더 가서도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양방향 이동량 꾸준합니다.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초 부근으로는 4차로에서 오전 작업이 시작돼 뒤로는 한남대교부터 뚝 속도 떨어지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에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 부근의 청소 작업은 처리가 끝났지만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 사이 아직은 운행이 불편합니다. 더 내려가선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곤지암 분기점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의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 모십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세 또 일주일이 지나서 금요일 날 두 분을 뵙게 되네요. 네, 또 김장조끼 입고 계시니까 또 스튜디오 안이 더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숫자는 좀 차갑지만은 그래도 따뜻한 두 분의 목소리로 오늘 여론조사 결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갤럽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지난 이제 2월 3일부터 5일간 3일간 이제 휴대폰 조사를 했는데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 1,001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물었는데요. 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 응답은 58%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29%였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8%는 그 전주는 60%였는데 수치상 2%포인트가 이제 낮아진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오차 범위 내이긴 해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긍정평가와 또 부정평가 요인이 있겠죠? 예, 긍정하시는 585분 중에서 자유응답식으로 이제 긍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뭐 여쭸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경제 민생입니다. 근데 이게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16%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은 외교 15%인데요. 놀랍게도 부동산 정책이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무려 8%포인트 많아져서 9%로 3위입니다. 그다음은 뭐 소통 8%,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정도이고 주가 상승이 또 6%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때문에 긍정평가하신다는 분들이 8%포인트 많아진 건데 그러면 이제 부정평가에는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도 경제 민생 여기 플러스 고환율로 부정평가하신다는 분들이 293분 중에서 16%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해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정평가하신다는 분들이 무려 또 여기서도 6%포인트 많아져서 11%로 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긍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이게 퍼센트는 그런데 베이스가 다르니까 585분 중에서 9% 그리고 293분 중에서 11%니까 긍정 평가자 중에서 부동산을 언급한 분들이 명수로만 따지면 더 많습니다. 지금. 네. 예.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잘한다, 국정 운영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3위로 올라섰어요. 네.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중에서도 응답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뭐 국정 지지율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편을 뒷받침하는 것이 외교에서의 성과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뭐 우리가 경제 민생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른바 코스피 5천 달성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코스피가 과연 이제 어떤 국내 경제 정책과 관련한 것이냐, 민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긍정평가로 수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거로. 그래서 아직 이것이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역대 진보 대통령들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다는 이제 선입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참전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사실 이 사안에 직접 참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접 참전을 했는데 성공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잖아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지지율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에 대한 권위라든가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이것을 강경하게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아마도 이제 시장에게
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믿어라. 그 믿음을 주려고 하는 액션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이제 지지의 근거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변 비율이 좀 많이 찬반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또 많이 한 그 이유도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놀라운 거는 이제 방금 윤희용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이 이제 꾸준히 언급이 될 만도 합니다. 긍정평가 이후로 이렇게까지 높아진다는 건 8%포인트 높아진다는 건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5월 9일로 못 박은 부동산 그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네. 요것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 역시 경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게 대중심리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뭐 진보나 보수 모든 대통령들이 아주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정책 영역이었던 부동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승부수 이게 심지어는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지방선거 한 달 전 5월 9일을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통할까?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뭐 K스탯, 엠브레 리서치 등 4개 조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이것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300명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휴대폰 조사를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오늘 말씀드린 건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네. 근데 잘한 조치이다라고 하는 긍정적 응답이 6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조치이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27%에 그쳤거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모른 무응답이었는데 그러니까 2배 이상 잘한 조치이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그것도 사실은 차이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물론 2주택자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약간 낮긴 해요. 네. 60%가 아니라 50%대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김봉신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긍정평가 이제 60일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부동산 이 정책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잘한 조치다. 긍정평가가 60일 나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죠.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여기서 방금 윤희용 대표님 말씀 주셨다시피 2주택자 이상, 2주택 이상 가졌다라는 분들도 긍정이 53이니까 절반을 약간 넘었죠. 네. 이 정도는 정책 수용도가 상당하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이슈는 지금까지 뭐 일부 우려를 했던 뭐 대통령이 뭐 아무 대책 없이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국정 지지도 낮아지고 그러면 여당은 지방선거 잘 안 될 수도 이러한 그 우려감 섞인 그런 전망을 또한 부식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결과이고요. 같은 조사 이 MBS 조사 전국지표조사라고 하는 이 조사는 4개 기관입니다. 네. 네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리케이스트 코리아 상호 리서치고요. 요거는 휴대전화를 이용 오늘 조사 결과는 전부 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월화수 조사했죠. 요 조사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있는 유휴 공공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긍정이 47 나왔어요. 아니 물론 이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이 44니까 대등하죠. 그런데 비교해 볼 만한 게 작년 10월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또 주담대 조건 강화 이게 이제 15 부동산 대책이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37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29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47, 10%포인트 격차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도 올라갔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효과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 정도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그러니까 12구 부동산 대책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요 관련된 대통령의 이 강한 발언들이 분명히 여론에는 영향이 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여론에 영향이 뚜렷하게 보인다까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 이 지금 조사 결과가 상당히 사실은 주목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이 시장에서 그 정책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는 효과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결코 할 수 없을 거야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에 따라서 행동을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정책 효과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네. 믿는다는 것이니까 그 믿음에서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 있는 분들이 집을 내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 시장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을 본다면 일정 부분 그 정책이 작동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조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살펴봤는데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요.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정당 지지율은 이제 여러 정당들을 불러주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1%가 나왔고요. 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5%를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주에 비해서 3%포인트 수치가 낮아졌고요.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하게 25%가 유지되었습니다. 네, 뭐 이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44에서 이제 41까지 3%포인트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지금 당장은 이제 4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세부 집단별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중도에서 1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중도 성향자가 이번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327명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 11%포인트 하락하면 이게 327명 중에 오차 범위를 계산했을 때 오차 범위를 벗어난 수치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벗어났어요. 뭐 오차 범위에 딱 걸쳤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도에서 하락은 전반적으로 3% 하락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봤을 때 중도에서 하락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이거는 좀 그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많이 진보적인, 그러니까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충분히 어필이 될 만한 그 이슈인데 중도 확장력은 이게 없거든요. 중도층한테는 좀 불안한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엄동설안에 이제 민생 현안들도 있는데 여의도가 지금 한참 이제 골몰하고 있는 그런 이슈는 서로 합종 연행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딱히 다가오는 대의 명분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겠다 내지는 어떠한 국정 과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게 합당인지. 이게 좀 다가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서 무려 11%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하락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평균 3%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중도에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 조국혁신당 지도부에서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25에서 25 횡보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26, 24, 22까지 빠지다가 25로 한 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횡보한 건데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단식 농성, 단식 투쟁 요것과 관련된 어떤 내부적인 결집력, 이 구심력을 발휘하는 그 힘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아마도 그것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2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3%포인트? 한 번 더 올라갔으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 네. 아직도 26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25에서 횡보하더라. 요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할 때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슈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정당 지지율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주는 효과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제 강성 지지층 등에게. 근데 이분은 원래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약간 지지하지 않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국민의힘 마음으로는 지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결정을 보고 지지로 옮겨가려고 하다가 가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고려할 때 그 조치가 사실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가령 이제 왜 어떤 분들은 지지율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했지만은 뭐 그 조치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외부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치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명 조치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는 이제 상승이 없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한 여론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만도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MBS 전국지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합당한 두 당이 합당하는 것에 대해 찬반으로 물었거든요. 그런데 찬성이 2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전체 평균. 반대가 44니까 이건 격차가 있죠. 반대가 더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게 갤럽에서 비슷한 거를 물어봤습니다. 같은 설계 조사만 다른 1월 5주 조사에서 네. 27일부터 29일 날 조사했던 갤럽은 좋게 보느냐 좋지 않게 보느냐라고 물어본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8%가 좋게 본다. 네. 좋지 않게 본다가 30이었습니다. 이 30도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니죠. 좋지 않게 본다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번에 전국지표 조사에서요. 찬성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찬성은 47입니다. 그러니까 갤럽 지난주 조사하고 좋게 본다하고 비슷하죠. 네. 그런데 반대한다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38이 됐어요. 그러면 지난주 조사에서 좋지 않게 본다가 30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대한다가 38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8%포인트 더 반대 의견이 더 강해졌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네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한 주 만에 이 두 당이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냉랭해지는 비율이 5.5%를 넘어서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 조국혁신당 지도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요. 찬성이 25로 전체 평균 29보다 낮고요. 반대한다라는 것은 전체 평균 44보다 높은 51%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도에서 인기가 없어요. 이게. 반대가 과반입니다. 네. 요거는 진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도에서 이렇게 냉랭해지면 좋지 않죠. 그러면은 대의명분 없이 어떤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부의 실익이냐 누구의 실익이냐 이거를 따지게 되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표님. 네, 의견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는 이제 월등하게 긍정적 시각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를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격차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제 찬성이 높긴 합니다만 격차가 이제 줄었던 것은 아마도 처음에 이제 이 조사들이 다른 조사 시작됐을 때는 그냥 찬반 그 합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발표됐을 때.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벌어진 일들 보게 되면 당내 의원들 중에 이제 반대하는 기류들 목소리를 냈던 것이거든요. 그런 목소리가 당원들, 당 지지층 등에게 전달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어든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을 과연 이제 반대쪽에서 이런 지표를 갖고 더욱더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무마해서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합당을 하려고 할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될 건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찬반이 이런 상황인데 저런 논의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당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지선전이냐, 이런 전대 것도 새로운 후냐. 쟁점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여론을 움직일 키워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봉신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다음 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여론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이슈가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드라이브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정도가 가장 강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당에 있어서. 네네. 예. 윤임 대표님. 어쨌든 이제 한미 관계에서 지금 미국에서 빨리 법안을 통과해라.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기로 한 법안들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 네. 그럼 아니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슬기롭게 이 부분을 빨리 이제 해소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아델의 Someone Like You 들으시면서 잠시 후 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관용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관용구 손때가 이리하다, 녹 이리하다, 헛나이를 이리하다, 골탕 이리하다에서 이리하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두 음절로 된 동사는 무엇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먹다입니다. 관용구 손때가 먹다는
그릇, 가구 따위를 오래 써서 길이 들거나 정이 들다라는 뜻으로 손때가 묻다, 손때가 오르다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때가 먹은 바느질 상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같이 말할 수 있지요. 또 관용구 녹먹다는 벼슬아치가 되어 녹봉을 받다라는 뜻인데요. 녹봉은 벼슬아치에게 1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쌀이나 보리, 명주, 배, 돈 따위를 말하는데요. 그냥 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헛나이를 먹다는 하는 짓이나 됨됨이가 나이에 비해 유치하여 나이값을 못하다라는 뜻도 있고, 해놓은 일은 별로 없이 나이만 많이 먹다라는 뜻도 있는 표현입니다. 또 골탕 먹다는 한꺼번에 크게 손해를 입거나 낭패를 당하다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8.2도, 파주 영하 1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휴일이 절정이 되겠고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울은 영하 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세종이 0, 대전 1, 강릉, 광주 3도 등 대부분 영하 4도에서 10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더 추워집니다.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이틀간 떨어지겠고 일요일은 대관령이 영하 20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파특보는 충북과 경북, 전북 일부로 오늘 밤에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월요일 낮부터 서울이 영상 4도 등으로 전국의 강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낮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청정기류가 점차 들어와 회복이 되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나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는 강풍특보, 동쪽 지역 대부분과 서울, 경기, 충청, 전남 등 일부 서쪽은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는 전라권 서부와 제주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전라권 서부에 최대 10cm 이상, 제주 동부와 해안 최대 15cm, 제주 산지 30cm 이상, 울릉도 독도 10에서 40, 충남 서해안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라디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쿠팡은 자료 제출과 증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오늘 재소환합니다. 로저스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액이 1,2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187억 달러 흑자로 월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2년 전에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따릉이 회원 정보가 450만 건 넘게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복권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던 로또 복권을 오는 9일부터 휴대전화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졸업식인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졸업식 추억 또 졸업 축하 메시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이정옥님께서 40년도 훨씬 지난 여고 졸업식 때는 모두 한복을 입고 졸업식에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복을 입고 졸업식을 하셨네. 예. 당시 한복이 없어서 엄마 한복 입고 가셨다고. 예. 그래도 굉장히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졸업식일 것 같습니다. 3747님 졸업식 날 찐빵 먹던 생각나네요. 그때는 설탕이 귀해서 찐빵을 설탕에 꼭 찍어 먹던 생각납니다. 0187님은 전 꽤 모범생인 축에 속했는데 중학교 졸업식 날 귀 뚫고 갔다가 담임쌤이 충격 드신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 정도로 놀라실 일인지. 예전에는 이거 뭐 귀 뚫고 가는 것도 이게 범상치 않은 그 시각으로 쳐다보시는 또 선생님들이 계셨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3616님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위해 학교에 전달해서 예비 신입생들 3,000원에 사가면 그걸로 이웃돕기 성금 냈었습니다. 어제 고등학교 졸업식 한 큰아들이 택배일 돕는다고 같이 하고 있는데 늘 대견하고 의젓합니다 하셨고요. 예. 6165님 오늘 큰딸 중학교 졸업식을 다녀왔어요. 같이 행복한 시간 주고 싶기만 한데 일하는 엄마를 이해해주며 저녁에 만난 거 해달라고 하는 딸에게 미안하면서 또 고맙더라고요. 늘 착한 딸 이서아야 축하하고 늘 꽃길만 걷자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졸업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또 부모님들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부 순서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정치브로커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 세비의 이 절반인 8천여만 원을 이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검찰은 명 씨 부탁으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이렇게 명 씨에게 토로하는 녹취가 공개돼서 사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이 위반 혐의에 대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요약하면 공천 전후로 이 두 사람 사이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공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의 이 공천은 공관위의 다수결로 결정이 됐고 또 이 여성으로서 공천에 이 우월한 상황이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이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공천위원에게 이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나 채무 변제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다만 이 명 씨가 이른바 이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만 들었을 때는 이거 정말 뭐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런데 이게 또 법의 판단은 다르네요. 그렇죠. 말이 많네 당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이 많은데도 내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의 부당한 입김이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결국 관철이 됐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좀 입증이 부족했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천 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들이 표결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건데 근데 여기도 좀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결정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특정인이 좀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를 해놓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혹시 있지는 않은가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심 선고 결과만 놓고 보면 김건희 씨 재판이나 명태균 씨 재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허무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과 국회 폭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야당에서 국회를 통해 통과시킨 안건들을 윤 전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위기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이 촉발된 것이 아니냐 이쪽이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올 거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겁을 먹었던가 이런 생각을 또 윤 전 대통령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1심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권은 이 공천 거래 정황이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이 의원의 공천을 위해서 이 대통령에게 줄을 대려한 정황이 나왔고 실제 이 대통령이 브로커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원장에게 좀 공천에 대해 얘기하겠다 이런 녹취도 또 나왔고요. 이후 실제 이 공천을 받은 의원이 당선된 후에 세비 절반을 브로커에게 꾸준히 준 게 팩트인데 이걸 그냥 공천 거래로 판단하지 않는 건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공천을 둘러싼 이 금전 거래 의혹 전반이 해소된 게 아직 아니다. 공천을 둘러싼 이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의 이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의 이 육성 증거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면서 재판부를 규탄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과 이 개혁신당은 조금 다소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어제 지도부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말을 하기를 이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는 검찰의 이 항소 자제를 촉구하던 여당이 왜 원치 않는 판결에만 이렇게 검찰의 항소를 말하고 있냐.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 명 씨와 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얽혀있는 인물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치인이 세비로 뭐 두쫑쿠를 사 먹든 로또를 사든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닌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당이 이 법원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판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법리 적용 이 문제를 떠나서 국민적인 또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의구심이나 우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명태균 씨에게 건네진 그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 급여 채무 변제였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악용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아놓고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받은 것이다. 사실은 또 일하고 있는 비용은 나중에 받으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둘러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채무 변제였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예전에도 그런 논란들이 꽤 있었는데 항상 차용증을 써둬가지고 이걸 빌려준 돈, 갚은 돈 이것으로 위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찝찝해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점들을 2심 재판부가 다시 다 들여다보고 입증을 하기보다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 혹시 입증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영순 님이
우리 김수민 평론가 성대모사 하나도 안 비슷하다고. 아, 성대모사를 좀 했더니 말이 많네 하셨는데 네.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네. 2628님이 알기 쉽게 성대모사까지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다고. 네, 네, 네. 뭐 언제나 그 찬반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찬성과 우리 반대가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받지 않습니다. 저는 팬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도 그럼 이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겁니까?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게 이번이 벌써 두 번째거든요. 앞서 이 김건희 여사와 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여사가 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도 1심에서 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천의 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김 여사 재판부의 판단과 네. 명 씨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는데요. 같은 공소 사실을 두고 이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이 무상수수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잇따른 무죄 판단 속에서 이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이 명 씨의 공천 거래 그리고 여론조사의 대가성 과연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공천관리위원들 다수의 결정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잇따라서 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윤 전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되면 뭐 공천에서 결정적인 입김을 불어넣은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더 지적을 해야 될 것이 명태균 씨하고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의혹 한 가지가 안 밝혀진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상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당원 명부를 명태균 씨 쪽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어느 당원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 성향들이 다 파악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명태균 씨가 본인 지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작전을 알려준 것이었는데 경선 여론조사라는 당일에 그 경선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일부러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받게 하면은 그 사람이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진짜 경선 여론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작전까지도 실행이 됐느냐. 이 부분이 좀 수사나 진상규명에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본인의 사퇴 또 재신임 요구와 관련해서 그러면 재신임 물으려면 너의 직책도 걸고 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의 배경은 뭡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일단 친한계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장동혁 대표의 퇴진 또는 재신임 투표 요구해 왔는데요. 장동혁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면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대표의 이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나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투표 결과 이 사퇴 당심이 과반을 넘으면 당대표 직뿐 아니라 국회의원 직까지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신에 사퇴 당심이 만약에 과반에 미달하면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한 정치인도 의원직이든 뭐 시장직이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같은 무게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요. 장 대표는 이 정치는 변명하거나 뭐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한 걸 책임지는 자리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을 이 정치 생명을 건 전당원 투표 요구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은 재신임 투표로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자고 하기만 해보십시오.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또 문자 오겠는데? 문자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엔. 네, 어떤 문자가 올까요? 팬이라면서 또 왜 박성희 기자는 팬심으로? 약간 실망이에요? 아닙니다. 박성희 기자가 문자를 네. 다른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보내게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조건을 내일까지 해라. 그리고 요구할 거면 요구하는 사람도 직을 걸어라. 그 내일이 오늘인 거죠. 오늘까지 그렇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쪽에 가까운 거거든요. 하기만 해봐라. 왜 직 걸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왜냐하면 보통 재신임 승부수를 걸 때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도 나는 걸겠다. 약간 이렇게 해야지 더 강하게 먹힐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떠드셨죠. 근데 내일까지도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좀 엄포에 가깝고 실제로는 재신임 투표를 불사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신임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직을 걸어라 하는 그 대상자는 지금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뭐 넓게 보면 이제 김용태 의원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 포함한 이 친한계 많은 의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직을 걸겠다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뭔가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평론가님 해석처럼 이건 사실 하지 말라는 거다, 경고성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제가 물어보면 아니다, 이거 진짜 하자는 거다. 예, 이렇게 자신감을 좀 표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당권파 측에서는 사실 계속 강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 당내 반장파가 의원들 중에서도 당원들 중에서도 소수파에 그친다는 판단입니다. 어제 지도부 한 관계자가 말하기를 언론이 자꾸 뭐 친한계라 말하는데 그래서 그 수가 뭐 50명이 되냐 40명이 되냐, 친한계 팬덤도 뭐 10만이라 하는데 우리 당원 수는 100만이 넘는다면서 투표를 붙이면 무조건 장 대표 이 재신임 여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에 장 대표가 이 자신의 거취를 두고 전당원 투표하자 이렇게 제안하려 했는데 이 연설 내용이 좀 묻힐까 봐 그 뒤에 한 거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장 대표가 최근 이 강성 행보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소장파로 꼽히는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말을 하기를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신기로 경신하고 또 단식 투쟁할 때마다 리더십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좀 세게 해도 되는구나. 오히려 좀 세게 해야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장 대표가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갤럽조사 나온 것도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가 뭐 지난주랑 같이 이렇게 가고 있대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의힘한테는 숙제가 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아까 해석하기로 재신임 투표를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면 내가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이 늘어났는데 장 대표 측에서는 특히 좀 자신한테 더 가까운 당원들이 늘어났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재신임 투표로 가더라도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재신임 투표라는 이 카드를 이번에 정말 쓰기보다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거를 안 되는 방향 쪽으로 다소 유도를 하되, 만약에 더 절대절명의 상황이 오면 그때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가 한 2분 정도의 새로운 분들을 유입한 것 같습니다. 9194님께서 장동혁 대표가 잠시 왔다 갔나 보네요 하고 하셨고, 9895님께서 조금 비슷했네요, 장동혁 목소리. 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비슷했네요. 네. 네.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직을 걸고 전당원 투표 하자, 해보자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일단 현 시점까지는 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선 뭐 국민의힘 인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장 대표에게 뭐 퇴진이나 재신임 투표 요구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앞서 말씀드린 뭐 김용태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두 사람 모두 뭐 그러자 이렇게 답하는 대신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장동혁이 개인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장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던 건데, 이 당을 위한 충원을 장 대표가 이 당세를 앞세워서 소위 입틀막을 하려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장 대표가 이 정치를 하랬더니 당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면서 예, 이건 포커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건 자해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뭐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등 이 소위 말하는 당권파는 장 대표가 이 테토남처럼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면서 이건 당당한 승부수다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장 대표 이 리더십에 대한 이 개파간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 여부와 별개로 보수 내용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일단 장동혁 대표 이번 제안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맞춤해서 겨냥한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위 캐릭터 삭제라고 하는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서울시민 주민투표 추진을 했다가 결국 성사가 안 되면서 지당직으로 삭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번 걸어볼래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 시장이 이번에 참 실망스럽다라고 반응을 내놨는데 이거는 사퇴 요구가 멎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계엄과 절연하기를 바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퇴 요구가 핵심이 아니라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였다라는 취지인데, 결국에 오 시장이 한 발 물러서게 만든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정면 돌파하고 있다, 뭐 먹혔다
지켜들고 있다라고 평가만 하기에는 좀 무색한 것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 농성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도 했는데 그 카드를 한번 꺼내서 쓰면 그다음 여유를 찾기보다는 그다음에 곧바로 또 카드가 나와야 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퇴 요구를 물리쳤지만 또 어떤 카드를 뽑아들어야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숨가쁜 나날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이제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공소청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맞습니다. 검찰청 오는 10월 폐지되는데요. 기존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또 수사 기능은 중수청 등으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중수청의 수사 범위나 공소청의 권한 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어제 이제 정책의총을 마치고 중수청과 이 공소청과 관련한 당론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보안 수사권, 즉 공소청이 이 수사기관에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소청의 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이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가 좀 퇴색될 수 있고 공소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 탓인데요. 대신에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절대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공소청에서 이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이 보안 수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밖에 이 민주당은 중수청의 법조인 출신 이 수사사법반과 그 외에 이 전문 수사관을 나눠두겠다는 정부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는 이 기존의 검사 그리고 수사관 제도와 다를 바가 없으니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예. 또 정부가 이제 9가지로 정했던 중수청의 이 수사 범위도 대형 참사와 이 공무원 그리고 선거 범죄를 제외한 6가지에 한해서만 수사하도록 좀 좁혔는데요. 역시 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될까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결국 택한 거는 수사와 기소의 거의 완벽한 분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기소라는 게 결국 수사 결과의 검토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에 관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제 검찰은 기소 이후의 과정에 전념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완전 탈바꿈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안 수사 요구권은 부여를 하겠다고 했지만 요구를 할 때 만에 하나 잘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검찰에 보낼 수 있어야 좀 요구권에도 힘이 실리는데 요 경우는 이제 좀 이견 정도만 제시를 하는 수준이고 경찰이 또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검찰은 이제 수사에 관련된 기능은 거의 박탈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데요.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두고는 민주당 지도부와 좀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이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보안 수사가 예외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는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경찰은 믿을만 하냐. 구더기가 싫어도 좀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이렇게 밝히면서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여당도 대통령의 이런 의죽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정 지지율이 높은 이 정권 초에 무조건 이 검찰 개혁안을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기류가 민주당 내에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검찰 개혁에 좀 실패하면서 되레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는 일종의 PTSD,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당내 이 강성 지지층과 법사위 의원들의 이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무부 관계자들이 막판까지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1대1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 최근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또 1인 1표제 도입 이걸 두고 당의 내홍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정도 검수완박에 가까운 안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균열이 심한데 또 각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당 핵심 지지층 지지를 받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강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당내에서 선명성 경쟁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필두로 했던 그 안보다는 당의 주류가 밀었던 안이 그대로 좀 당 내에서 크게 확산이 되고 또 정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이제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물론 이게 당정 협의가 거쳐서 이제 검찰 개혁
이 통과가 되는 거겠지만. 네, 말씀처럼 이제 당정 간의 뭐 협의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제안이 검찰 개혁의 이 최종안은 아닌 셈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굉장히 빠른 속도전을 정부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예정대로 오는 10월에 출범하려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이 법안을 좀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해 청와대도 뭐 당의 안을 존중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밝히면서 추후 이 당정 논의 과정에서 이 검찰 개혁안이 어떻게 완성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당 내에서는 검찰에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혹은 앞으로 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변수가 되는 거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는 지지를 하면서도 검찰에 어느 정도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왔던 법조인이나 시민운동가, 학자 이런 그룹들이 또 한편 있거든요. 이쪽이 어떻게 또 의견들을 피력을 할지 이 부분이 또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하는데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정치 브리핑 고맙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소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통일 열차 조윤주, 이용주, 조윤주 두 분의 외신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웃어요? 제작진에서 의도했던 거 아닐까? 주주. 네. 그때 이용주 캐스터는 못 보던 김장조끼를 입고 왔지?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김장조끼인데 왜 팀복이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요, 맞췄다 그래서 제가 또 제 거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제가 아마 가장 쌀 거예요. 저 이거 성남시장 3,900원. 단추가 금색깔이. 네, 그렇죠. 느낌 있죠. 네, 조금 더 고급진 느낌으로. 네. 예. 자, 그러면 뭐 청백전이 아니고 청홍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아동 성범죄자죠.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문건이 이게 뭐 파장이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제프리 앱스타인은요. 일단은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근데 금융 쪽에서 굉장히 좀 날리던 사람이에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사교계의 명인이라 그럴까요? 마당발. 아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인맥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범죄 될 수 있는 이 돈들을 굉장히 잘 굴려서 결국 어떻게 했냐? 섬을 샀어요. 그래서 그 섬에 명사들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한 거죠. 돈도 많다면서 뭘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 그게 핵심인 거죠. 거기에서 그 명사들을 불러서 나쁜 짓들을 막 시키고 그거를 비디오로 찍고 사진을 남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협박으로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뭐 논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안에 왜냐면 거기에 이제 앱스타인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1월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 문서 자체도 300만 장이 넘어요. 그렇게 방대한 양의 엄청난 양의 그 문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언급된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그 안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영국의 뭐 앤드루 왕자, 빌 클린턴, 빌 게이츠, 놈 촘스키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 막 트럼프 대통령도 1000번 이상 언급되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그렇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정말 큰일 나죠. 네, 근데 이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앱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미 법무부 FBI가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었고 그거를 공개를 할 건가 말 건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마가층에서 이 사람이 이제 금융가 출신이다 보니까 금융인들이 사실은 민주당 지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공격할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하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고 나서 폼 밴디 법무장관이 들어서서 이렇게 막 서류 같은 거 들고서는 여기에
뭔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개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게 민주당 인사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혹시 트럼프도? 공화당, 트럼프도 당연히 그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뭔가 좀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있지 않냐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원 감독위원회 이게 이제 상설위원회입니다. 우리 뭐 법무부산하위원회처럼 똑같이 있는 건데 이거는 주로 그 미국 정부에서 뭔가 예산을 잘못 썼다든지 뭐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그건 조사하는 데인데 거기서 앱스타인 관련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게 공개가 되면서 12월 말에 그리고 1월 말에 자료가 2차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앤드루 왕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뭐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됐는데 하지만 이 문서에 언급됐다고 해서 다 범죄자는 아닌 거죠? 아, 절대 아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뭐 아는 모든 걸 다 여기다가 적어놓은 느낌이라서 사실은 뭐 단순히 언급되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있고 이거를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섬 안에서 일하던 뭐 청소부, 요리사 뭐 이런 분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범죄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그 예전에 고위 공직을 지내셨던 분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섬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뭐 여기 언급이 됐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뭐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물어보다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모르는 겁니까? 친분이 있습니다. 친분이 앱스타인과 친분은 있는데 너무 친했어요, 솔직히. 말하러 이제도 가고 그리고 이제 뭐 파티에도 다니고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앱스타인이 성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연관된 직접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공개된 자료 중에 이메일인데요. 거기서 트럼프가 그 소녀들을 알고 있었다.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 트럼프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이제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앱스타인이 온 거죠. 그 리조트에. 근데 거기가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그 좀 젊은 여성분들 이런 사람들을 그 말씀드렸던 앱스타인의 공범이자 한때 연인이었던 맥스웰이 빼갔다는 거죠. 여기 있는 직원들 잡고. 그래서 질이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나는 그때 관계를 끊었어. 그 뒤로부터 나는 그 사람과 엮인 것이 없어라고 말했습니다만 워낙 사진이 많았었고요.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영국 방문했었을 때 윈저성인가요? 거기 이제 벽면에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이렇게 다정하게 찍혀 있는 사진을 이제 시위대들이 이렇게 빔으로 쏴가지고 이렇게 친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앱스타인 파일이 원래는 650만 페이지 정도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건 300만 페이지인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50만 페이지는 왜 공개를 안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뭐가 들어있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럼 트럼프 진짜 정정당당 명명백백한가 보다. 잘못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 자기랑 친한 사람 앉혀놓고 거기 중간에서 이 650만 장의 모든 파일이 다 공개가 되는 걸 반쯤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가려서 그렇죠. 내보냈다. 중간에 필터링이 된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공개하는 것이 미 법무부가 권한이 있거든요. 다 공개할 건지 어디까지 공개할 건지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개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650만 페이지 중에 지금 300만 페이지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왜 공개를 안 하냐 그리고 이걸 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할까라고 했더니 법무부장은 여기에 관련된 여러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상 보호 그리고 검토할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에 공개한 그 자료 중에서 그 피해자들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원래 다 지워야 되는데 얼굴은 다 지웠는데 주소, 이름, 뭐 전화번호 같은 이메일 같은 게 공개가 되면서 피해자들이 완전히 배신당했다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름이 올라 있는 빌 게이츠는 지난 4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앱스타인을 알았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라고 또 방송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개인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좀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안 좋은 내용이 네. 들어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크게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공개된 문서로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예를 들자면 참 이거 공영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네. 뭐 나온 거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 다 괜찮은 거예요?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 밖에 이수민 프로서 지금 사색이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하지 말라 했는데요. 공개된 내용이긴 해요. 네. 어쨌든 얘기하자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네. 빌 게이츠가 그 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린 소녀들과 관계를 맺었대요. 그리고 나서 성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병의 치료제를 앱스타인한테 구하는 뭐 이런 이메일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빼박인데 그빌 게이츠는 아니라고 하고 자작극이라고 있죠. 그랬죠. 네, 자작극이다라고 얘기를 그냥 하고 있죠. 스스로 그냥 그런 편지를 쓴 것 같다. 함정을 파기 위해서. 그럼 그 지난 인터뷰에서 뭐 그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 게 아니고 네, 그거는 그러니까 후회하지만 조작된 것이다. 네, 친분이 있었던 건 후회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용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다. 거짓말이다. 근데 또 그 빌 게이츠 전 부인은 풀리지 않은 의무는 그 빌 게이츠가 해야 된다. 맞아요.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NPR 방송 인터뷰 했었는데 너무 슬프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딸을 키우는 사람이고 그 소녀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앱스타인은 사망했죠? 네, 맞습니다. 사망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문건이 공개되고 그러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 캄보디아 관련돼서 그 사람을 피싱해가지고 캄보디아로 사람을 부르고 거기에서 취업을 빙자해서 억지로 노동을 시켰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앱스타인 사건이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루트예요. 어린 소녀들을요, 뭐 취업을 시켜준다, 모델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섬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섬에 가보면 나는 성노동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범죄자들이 아니라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종의 엘리트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만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이 나오자마자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뭐 수사나 압박 같은 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미국 내에서 이게 발견이 되고 나온 건데 미국은 전혀 지금 그런 사법 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뭐 우리 모르게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경종을 울리는 거물들이라서 그런가 이게.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요, 앱스타인이 이번 사건 전에 2004년인가 그때 사실은 그 미성년자 약취라고 해야 되나 그 집에 데려와가지고 몹쓸 짓 하는 그것 때문에 팜비치에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네. 14살짜리 소녀 엄마가 신고를 한 거죠. 우리 딸이 그 집에 가 있더라. 근데 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더라.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그냥 이게 주법에서 끝났고 연방법원을 올라가지 않고 그 주법에서 그냥 해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18개월 징역형 선고 받았는데요. 18개월 다 산 것도 아니고 13개월을 워크 릴리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큰 범죄가 아니니까 사회에 복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낮 동안은 밖에서 일을 하고요. 뭐 무보수든 보수든 간에 일을 하고 밤이 되면은 구치소에서 자는 방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수감 생활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이미 앱스타인은 미국 정계, 뭐 경제계 엄청나게 많은 거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제가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랬던 나라였던 건지. 미국 드라마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왜냐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정의 막 그런 거 막 목숨 걸잖아. 막 영웅 막 이런 거 아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럼 또 다른 트럼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 이민 단속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3주 간격으로 미국 시민이 2명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명은 여성, 한 명은 남성인데요. 처음에 여성이 사망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저 사람 다 테러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두 번째 남성분이 사망하고 나서 이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졌고요. 그러자 약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차라고 불리는 톰 허먼 백악관 이민자 단속 책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완벽하지 못했다. 실수가 있었다.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발표한 것이 연방 요원들을 700명 정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그리고 국경순찰대 포함해서 700명 이제 빼낸다고 하고요. 결국 이제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조금 진정시키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국 시위하는 자들은 뭐 아이스 아웃 네, 그런데 맞아요. 그 이민 IC, 세관 단속원들 네, 그 맞습니다. 약자인 네. 거죠. 그 이제 이 미국이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민세관 단속국, 국경수비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세관 단속국은 말 그대로 미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체포하고 국경수비대는 말 그대로 미국의 주변 국경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경순찰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하면서 이민세관 요원들뿐만 아니라 국경수비대까지 다 미국 국내에 투입시켜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두 팀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근데 미국 시민이 2명이나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망을 했는데 이게 시위는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막 미국 전역에 들불처럼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양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렇게 가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태도가 많이 바뀐 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이게 바뀐 게 맞아 싶겠지만 그나마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들을 테러범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자국 국민을 테러범을 말할 정도면 너무 막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나마 그래도 톰 호먼 보내가지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나마 좀 나아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미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이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차피 그 한 지역에 미네소타 주에만 지금 3,000명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연방 요원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사건 발생하기 전에 이미 2,000명이 들어가 있었고 사건 발생했더니 더 많이 투입해서 3,000명 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700명 줄여봤자 이 사망자 발생하기 전과 똑같기 때문에 그닥 의미가 없다. 대신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권자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불법 이민자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총으로 길거리에서 총으로 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장 없이도 길거리에 사람들 체포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연방 요원들이 그걸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무작정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그 라이언스 IC 국장 대행이 내부 보도 지침을 입수해서 이제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건데요. 체포영장 발부 전에 만약에 도주 가능성이 있는 불법 이민자가 있다면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그 법조항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법 체계가 네.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아무나 일단 잡아놓고 아닌지는 뭐 이거를 나중에 이게 말이야 법이야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잔인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불법 이민자인데 지금 이민 수속을 받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그 5살짜리 아기랑 아빠랑 장 보러 갔다 오다가 이민 단속국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아빠는 체포가 됐어요. 그럼 5살짜리 아기가 남잖아요. 그 아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집에 분명히 엄마랑 뭐 형제가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기 5살짜리 아기를 가지고 데리고 그 집 문 앞에 가요. 그리고 나서 아기야 여기 니네 집이지? 엄마 불러봐. 그럼 아기가 무서우니까 엄마 막 부를 거잖아요. 엄마 문 열어줘 나 너무 무서워 할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얘기 소리를 들으면서 집안에서 이 문을 함부로 못 여는 거죠. 열면 우리 가족 다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악당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트럼프한테는 정치적으로 어떤 득이 되니까 이런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했던 것이 바이든 정부가
국경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가 들어왔고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그들과 함께 마약과 총기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잘못한 거 내가 바로잡겠다. 그래서 이민 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먹혔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지율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3일부터 25일까지 그 로이터 입소스가 조사 내용인데요. 24일 날 그 남성분 프레티가 사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조사인데요. 네.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대답이 39%였는데 1월 초에는 이게 41%였으니까 2%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대답은 53%. 그리고 또 하나는 단속이 지나쳤다 대답이 58%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단속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대답이 41%에서 38% 떨어졌으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위가 사실은 미국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날씨 풀리면은 굉장히 이거 들불처럼 진짜 크게 일어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빌리 아일리시가 그래미에서 맞아요. 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o one's illegal on stolen island. 그러니까 훔친 땅에서 불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근본을 따져보면 영국에서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미국 땅을 훔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미국의 근본이자 이 발전 원동력인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 자, 국제설레발 통일열차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용주, 조윤주 외신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는 만큼 젊어진다. 100세 시대 건강 한수. 길고 매서운 한파 속에 기침이나 가래 또 몸살 기운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기인 줄 알고 넘겼다가 자칫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폐렴 환자가 크게 늘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0세까지 쌩쌩하게 오늘은 우리 가족의 폐 건강 지키는 방법을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병원 쪽에서는 감기보다 무서운 불청객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독한 감기라고 넘기기 쉬운 폐렴 이게 어떤 병입니까? 폐렴은 일단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폐렴을 자꾸 무섭다 이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시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폐렴구균성 폐렴 이런 것도 있고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수많은 세균들 마이코플라스마 뭐 클라미디아 아주 대단히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의해서 폐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죠. 폐가 하는 일은 산소를 우리 온몸에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능이 떨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염증이 바로 심혈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폐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신체 각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는 이제 산소 공급이 완전히 끝이 나면서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폐렴이 무섭기는 한데 이 지금 이렇게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네.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저도 한창 때는 이제 뭐 좀 몸 안 좋으면은 그냥 버티지 했는데 요즘은 약간 조짐만 보여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거든요.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네. 증상이 그게 그렇게 막 뚜렷하지가 않아요. 더 큰 걸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폐렴인지 사실 좀 그 초기 증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 또는 뭐 개인 없어요. 그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사를 통해서밖에 검사.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사실 감기니 독감이니 또는 폐렴이라는 것이 대개 증상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열도 나고 뭐 기침도 하고 그다음에 온몸이 쑤시는 이런 증상도 생기고 그런데 독감은 정말 열이 많이 나면서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게 심해지고 폐렴은 가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래하고 그다음에 숨찬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폐렴은 워낙에 이 폐렴을 유발하는 그 병원균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병원균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니까 요즘에는 독감 치료하는 게 완전히 확립이 됐고 또 감기는 200여 가지의 다양한 바이러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효약이 없어요. 그래서 대증상요법, 그래서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발열을 해결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염증 가라앉히는 이런 약제를 쓰는 거죠. 네. 그 클론의 구준엽 씨가 네네네. 결혼한 그 서희원 씨 이게 일본 여행 갔다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 만에 돌아갔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폐렴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할 수도 있는 악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병원균에 그 감염이 된 사람의 면역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폐렴이 합쳐졌다. 이럴 때는 견뎌내기가 몹시 어렵고 또 하나는 그 병원균이 어떤 균인지 무슨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세균인지 클라미디아인지 이게 확실히 금방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치료 약제를 제대로 쓰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이 아주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구별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폐혈증이 생기거나 2차 감염이 생기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위험합니다. 앓고 있던 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까? 기저질환자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잘 알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미 암을 한번 앓고 지나가서 지금 이제 회복 중인 사람들, 또 자가 면역 질환자, 또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저질환자라고 이제 특별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면역성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에 걸리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방 주사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제일 많은 이제 원인균, 폐렴 구균성 폐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예방 접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방 접종을 권장하는 거고 그 예방 접종을 맞아야만 이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12살 이하 어린이는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에 이 폐렴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1회 안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여기 해당이 되시는 분은 한번 가서 확인하고 받으시는 게 좋겠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어떡하죠? 내가 맞았나 안 맞았나? 그냥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접종하는 방법은 또 이 폐렴 구균에 의한 예방 접종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서 병원에 가셔서 내 상황에 맞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맞으시는 게 권장할 방법입니다. 네. 3001님께서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데 제가 요즘 독감에 걸렸다고. 근데 이게 혹시 이제 어머니한테 올마사 폐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고 하는데 가족끼리 수저를 같이 쓰거나 수건을 같이 써도 되는지 걱정입니다라고 문자 이분은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니까 마스크만 쓰고 서로 얼굴만 보지 않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수건이나 칫솔이나 컵, 식기류도 전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이 생각하신 분들은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런 것도 좀 같이 안 쓰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쓰셨다면 열탕 소독 뜨겁게 해가지고 소독을 꼭 한번 하시면 좋겠고 수건 이것도 다 따로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한번
독감에 걸리시면 그다음에 폐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주의를 하셔야죠. 9993님께서 저희 아이가 얼마 전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 퇴원했습니다. 주변에서 폐렴은 한 번 걸리면 폐가 약해져서 계속 달고 산다는데 정말 우리 아이 폐에 흉터라도 남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폐렴 한 번 걸리면 정말 재발하기 쉬운 체질로 변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너무 걱정하시는 거고 폐렴이 생기면 폐 반흔이라고 그래서 앓고 나는 흔적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막 발달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흉터들도 금세 사라집니다. 다만 폐렴을 앓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은 기관지나 또는 폐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기침이 쉽게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추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자꾸 야, 너 약해져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다 회복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서 혹시 나 이렇게 기침 많이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폐렴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아까 최고의 방법은 뭐든지 검사라고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조금 있어요. 우선 이제 자가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한번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우선 고열. 38도 이상 고열이 3일 이상 난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진다. 이러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심하게 기침을 한다. 2주 이상 기침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는 해결 안 됩니다. 가셔야 되고 또 가래가 나오는데 막 고름 같은 가래가 나온다. 우리 색깔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색깔이 있잖아요. 이런 가래가 나오면서 피도 같이 나온다. 이때는 이제 무조건 가셔야 되고 그 외에 호흡하기 힘들어졌다. 가슴이 아프다. 전신적으로 뭐 힘들고 피로하고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가 또 합쳐진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5561님이 기관지가 워낙 약해서 겨울만 되면 도라지나 배즙 달여 먹는데요. 이런 민간요법들이 실제로 폐렴 예방에 도움되나요? 하셨습니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민간요법이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로는 해결 안 되는 거죠. 치료는 그 원인 기운을 찾아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의사 선생님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고 다 또 한 가지는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배즙, 도라지즙, 뭐 청 이런 것들이 당이 높잖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더 조심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제일 먼저 권장하는 것은 예방 접종하시는 거예요. 일단 예방 접종을 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폐렴 원인을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담배 해결하셔야죠. 금연하셔야 되겠고 또 사례가 안 들리도록 하셔야 돼요. 사례 들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례가 들리면서 폐렴,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그 다음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사례 안 들리도록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0931님이 요즘 추운 날씨에도 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찬 공기 마시면서 뛰어도 괜찮냐고.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찬 공기가 들어가면 폐가 놀래죠. 우리 전체가 다 놀래는 거랑 똑같고 그다음에 기관지도 수축하면서 그 호흡곤란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찬바람을 맞으면 훨씬 더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새벽에 운동하시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한진 선생님과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